사실 제가 말 못했던 게 있습니다, 정희 씨. 그게 뭔데요, 응은 씨? 전 다 괜찮아요. 그게 사실 저는 그날 들은 말이 아직도 머릿속에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민정희님의 사연입니다. 시작 전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일 새로운 감동 이야기를 가장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 호치민에 사는 민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후련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지금 생각해보니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60이 넘어서 이렇게 멀리 베트남까지 와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한국에서의 30년 결혼 생활을 돌이켜보면 남편과 저는 참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사업에만 온 정신이 팔려 있었고 저는 가정과 아이들에게 집중하고 싶었거든요. 그때는 집에서 혼자 아이들을 보던 게 일상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의 제가 조금 불쌍하기도 하네요. 처음에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가 줄어들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은 이미 회사에 나간 뒤고 밤늦게 돌아와서는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러고 보니 언제부터인가 저희 부부는 같은 집에 사는 남남이 되어 있었어요. 싸우지도 않았지만 마음을 나누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그런 관계가 얼마나 허전하고 외로운지 말입니다. 결국 50대 후반에 저희는 원만하게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서로를 원망하거나 미워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더 이상 함께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을 뿐이죠. 아이들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저희 부부가 얼마나 소원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말이지요. 저는 혼자 살 준비를 하면서 마음 한구석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30년 동안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아왔는데 이제 혼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이제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혼 후 혼자 살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여행이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가보고 싶었지만 가지 못했던 곳들을 하나씩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도 베트남은 특별했습니다. 따뜻한 날씨와 여유로운 분위기,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순수한 미소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거든요. 그 여행에서 지금의 남편인 응웬을 만났습니다. 호치민의 한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친 그는 제가 길을 헤매고 있을 때 친절하게 도와주었어요. 그때가 2019년 겨울이었나요? 저보다 2살 위인 응웬은 한국어를 조금 할 줄 알았고 저는 여행용 베트남어 책을 들고 다니며 서툰 대화를 나눴습니다. 응웬과의 만남은 정말 운명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친절한 현지인 정도로 생각했는데 며칠 동안 베트남을 여행하면서 자꾸 마주치게 되더라고요. 우연의 일치라기에는 너무 자주 만났죠. 그때는 몰랐는데 응웬도 저를 다시 보고 싶어서 제가 자주 가는 카페나 관광지 근처를 맴돌고 있었다고 나중에 고백하더군요. 아이고 참, 60 넘은 나이에 그런 설렘을 다시 느낄 줄은 몰랐어요. 여행 마지막 날, 응웬이 용기를 내서 저에게 연락처를 물어봤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두근거렸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매일 메신저로 안부를 주고받았습니다. 서툰 한국어와 번역기를 돌린 베트남어로 주고받는 대화였지만 그 어떤 대화보다 진솔하고 따뜻했어요. 6개월 정도 그렇게 연락을 주고받다가 응웬이 한국으로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세상에나 60이 넘어서 이런 로맨스를 경험하게 될 줄이야. 아이들에게는 말하지 못했어요. 엄마가 외국 남자랑 뭘 한다고 그래, 이런 소리 들을까 봐서 말입니다. 응웬을 만나면서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깨달았어요. 30년 결혼 생활 내내 진짜 대화다운 대화를 해본 기억이 별로 없었거든요. 하지만 응웬과는 달랐습니다.
비록 언어는 서툴렀지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무엇보다 저를 하나의 독립된 사람으로 존중해 주었어요. 2020년 초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말했을 때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엄마,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외로워서 잘못 판단하는 거 아니야? 하며 걱정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건 외로움 때문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라는 걸 말이에요. 베트남으로 이주한 건 2020년 여름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항공편도 제한적이고 격리도 해야 했지만 새로운 삶에 대한 설렘이 더 컸어요. 호치민에 도착해서 응웬의 가족들을 만났을 때 모두들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특히 응웬의 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베트남어로 뭔가 길게 말씀하시는데 응웬이 번역해 주더군요. 우리 아들을 잘 부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베트남어는 여전히 어려웠고 한국 교민들과의 관계도 복잡했어요. 저처럼 베트남 남성과 결혼한 한국 여성들이 몇 명 있었는데 대부분 저보다 훨씬 젊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온 분들이었습니다. 교민회 모임에 처음 나갔을 때가 기억나네요. 다들 저를 보더니 수군수군거리더라고요. 60이 넘어서 왜 여기까지 와서? 돈 때문에 결혼한 건 아니겠지만 이런 소리들이 귀에 들렸어요. 그때 정말 마음이 상했습니다. 특히 교민회 회장인 박모 씨라는 분이 저를 유독 곱지 않게 보더라고요. 정희 씨, 여기 생활이 생각보다 힘들 텐데 괜찮으세요?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라고 대놓고 말하더군요. 마치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인 것처럼 말이에요. 응웬과 저는 호치민 시내에 작은 아파트를 얻어서 소박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응웬은 현지에서 작은 여행사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규모가 크지 않아 보였어요. 저도 한국어 개인 교습을 하면서 용돈을 벌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평범한, 아니 오히려 빠듯해 보이는 생활이었죠. 그때는 아무도 몰랐지만 저는 한국에서 상당한 자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몰래 모아둔 적금이 만기가 되면서 그 돈으로 강남의 작은 상가와 아파트 몇 채에 투자했거든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부동산 시장이 급등하면서 제 자산은 20억 가까이 불어났어요.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응웬에게도 당연히 교민들에게도 말이에요. 아이들이 제게 의존하거나 상속을 기대하는 것도 싫었고 돈 때문에 저를 다르게 보는 것도 원하지 않았거든요. 나중에야 알았지만 응웬도 말 못할 사정이 많았더라고요. 베트남에서 생활한 지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2021년 가을이었나요? 교민회에서 갑자기 부동산 투자 설명회를 연다는 공지가 돌았어요. 제목이 베트남 황금 투자처 놓치면 후회하는 기회였는데 평소보다 교민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단순한 투자 설명회려니 생각했어요. 한국에서도 이런 모임이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설명회장에 가보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설명회를 주최한 건 베트남 골드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였습니다. 대표는 김철수라는 40대 남성이었는데 한국에서 20년간 부동산 개발 사업을 했다며 자신을 소개하더군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말솜씨도 좋았어요. 여러분, 지금 베트남은 제2의 중국입니다. 한국의 1980년대 같은 시기죠.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하실 겁니다. 김철수 대표의 말에 교민들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가 보여준 자료는 정말 화려했습니다. 호치민 근교에 건설 예정인 신도시 조감도 베트남 정부의 개발 승인서,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수익률 예상표였어요. 1억 투자하면 3년 후 3억이 된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베트남 정부와 직접 계약한 특별한 사업입니다. 일반인들에게는 공개하지 않는 VIP 전용 투자처예요. 교민 여러분만을 위한 특별 혜택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흔들리죠. 특히 베트남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교민들에게는 더욱 매력적으로 들렸을 거예요. 교민회 회장인 박 씨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대표님, 저는 5천만 원 투자하겠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너도 나도 투자 의사를 밝히기 시작했어요. 2천만 원, 3천만 원, 심지어 1억 원까지 투자하겠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저는 뒤쪽에 조용히 앉아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 부동산 투자를 해본 경험으로는 이렇게 확실한 수익을 보장하는 투자는 세상에 없거든요. 그리고 진짜 좋은 투자처라면 굳이 교민들에게까지 소개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고요. 김철수 대표가 저를 보더니 말을 걸어왔습니다. 정희님도 투자에 관심 있으시죠? 어차피 한국에서 가져온 돈도 있으실 텐데 이런 기회에 불려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애매하게 웃으며 좀 더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어요. 그런데 그때 김 대표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하는 걸 봤습니다. 미소는 그대로였지만 눈은 전혀 웃지 않고 있었어요. 설명회가 끝난 후 교민들은 흥분 상태였습니다. 정희 씨도 빨리 투자하세요. 이런 기회 놓치면 안 돼요. 김 대표님이 특별히 우리 교민들만 챙겨주시는 건데. 하지만 저는 점점 더 의심스러웠어요. 집에 돌아와서 응웬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더니 응웬의 표정이 심각해지더라고요. 여보, 그 회사 이름을 다시 말해봐요. 베트남 골드 인베스트먼트요. 응웬이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비슷한 회사에 투자했다가 돈을 잃은 사람이 있어요.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나서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분명 사기였어요. 며칠 후 교민회 단체 채팅방이 투자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벌써 계약금을 낸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박 회장은 5천만 원, 김 사모님은 3천만 원, 이 사장님은 무려 1억 원을 투자했다고 자랑하듯 말하고 있었어요. 정희 씨만 아직 안 하셨네요. 왜 이렇게 신중하세요? 박 회장이 저를 채근했습니다. 저는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닐까? 정말 좋은 기회를 놓치는 건 아닐까? 하지만 한국에서 쌓은 부동산 투자 경험이 계속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조심스럽게 피해가면 될 줄 알았어요. 그 일이 일어난 건 투자 설명회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김 사모님이라는 분이 갑자기 교민의 채팅방에 급한 메시지를 올렸어요. 도와주세요. 베트남 골드 인베스트먼트 사무실이 갑자기 문을 닫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이전한 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김 사모님이 올린 사진을 보고 소름이 돋았어요. 사무실 문에는 임대차 계약 만료로 인한 퇴거라는 베트남어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내부는 텅 비어 있었거든요. 채팅방이 순식간에 난리가 났습니다. 박 회장부터 시작해서 투자한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김 대표 전화가 안 받아져요. 계약서에 적힌 회사 주소로 가봤는데 그런 회사 없대요. 그때서야 저는 확신했습니다. 역시 사기였구나. 하지만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김철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새로운 번호로 교민들에게 연락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베트남 정부의 갑작스러운 규제 변경으로 사무실을 임시로 옮겼습니다. 곧 새로운 곳에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러고는 정말 교묘하게도 새로운 투자처를 제안했어요. 기존 프로젝트는 정부 규제로 지연되지만 대신 더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호치민 공항 근처 개발 사업인데 수익률이 훨씬 높습니다. 세상에나 이미 한 번 속인 사람들을 또 속이려고 하는 거였어요. 더 기가 막힌 건 일부 교민들이 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또다시 당할 순 없었거든요. 그날 밤 응웬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직접 조사해보고 싶어요.
이 사람들을 그냥 둘 수 없어요. 응웬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사기꾼들은 자신들의 정체가 드러나는 걸 싫어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한국에서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이런 사기꾼들을 몇 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들의 수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김철수가 처음에 제시했던 개발 승인서가 진짜인지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응웬의 도움으로 베트남 정부 관련 부서에 문의했더니 그런 프로젝트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은 김철수라는 사람의 정체를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부동산 업계에서 20년 경력이라고 했는데 제가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완전히 가짜 이력이었던 거죠. 조사하면 할수록 치밀한 사기 조직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 골드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도 실제로는 등록되지 않은 유령 회사였고 사무실도 단기 임대로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꾸민 거였어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정희 씨, 괜한 일에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마세요. 베트남에서 조용히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발신자는 모르는 번호였지만 누가 보낸 건지는 뻔했어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제가 조사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이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라는 걸. 교민사회를 꽤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었고 누가 무엇을 하는지 다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응웬에게 문자를 보여주니 얼굴이 창백해지더라고요. 여보, 이제 그만해요. 너무 위험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벌써 몇억 원이 이들의 손에 넘어갔는데 더 큰 피해가 생기기 전에 막아야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들이 승승장구할 것 같았거든요. 그 다음 날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철수가 다시 교민들에게 연락해서 새로운 사무실에서 만나자고 한 거예요. 주소는 호치민 시내의 고급 빌딩이었습니다. 저는 혼자서 그 빌딩으로 가보기로 했어요. 응웬이 말렸지만 꼭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 고급 빌딩 1층 로비에서 본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김철수가 말한 새로운 사무실이 있다는 15층 안내판을 보니 거기에는 베트남 골드 인베스트먼트가 아니라 전혀 다른 회사들만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로비 한쪽에서 김철수와 낯선 베트남 남성들이 대화하고 있는 걸 본 거였습니다. 저는 재빨리 기둥 뒤로 숨어서 지켜봤어요. 심장이 쿵쿵거려서 들릴까봐 숨을 죽였습니다. 김철수가 베트남어로 대화하고 있었어요. 응웬과 함께 지내면서 조금은 알아듣게 된 베트남어로 들어보니 돈 이야기와 한국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때 한 베트남 남성이 한국어로 말했어요. 교민들이 의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할 거야? 김철수가 비웃으며 답했습니다. 걱정 없어. 이미 절반 이상이 돈을 넣었고 나머지도 곧 넣을 거야.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투자하면 따라하거든. 그런데 누군가 조사하고 있다던데. 아, 그 정이란 여자. 별거 아냐. 단순한 아줌마일 뿐이야. 겁만 주면 조용해질 거야. 제 이름이 나오는 순간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를 감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때 김철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박 회장님. 새로운 사무실 주소 보내드렸죠? 내일 오시면 계약서 다시 작성해 드릴게요. 네, 이번엔 정말 확실한 투자처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김철수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내일이면 또 몇 척이 들어와. 이 바보들은 한 번 속으면 계속 속거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 사람들을 반드시 막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뛰어나가서 소리치기엔 너무 위험했어요. 일단 조용히 빠져나와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려는데 김철수 일행이 바로 그쪽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 급하게 화장실로 피했습니다. 문틈으로 살짝 내다보니 그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더라고요. 5분 정도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나왔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어깨를 탁 쳤어요. 아줌마, 여기서 뭐 하세요? 돌아보니 김철수와 함께 있던 베트남 남성 중 한 명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덩치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제 마음이 떨어질 듯 했지만 최대한 침착한 척 했습니다. 아, 화장실을 찾고 있었어요. 여기는 15층 화장실인데요. 1층에도 있는데 굳이 여기까지.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제가 15층까지 따라왔다는 걸 들킨 거였거든요.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저기, 잘못 올라온 것 같네요. 내려갈게요. 하지만 그 남자가 제 앞을 막았어요. 잠깐만요. 아줌마 얼굴이 낯익은데. 혹시 교민의 분이세요? 이제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누군지 알아보면 큰일 날 것 같았어요. 그때 갑자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왔어요. 저는 그 틈을 타서 재빨리 엘리베이터에 뛰어들었습니다. 잠깐요. 그 남자가 뒤따라 오려고 했지만 다행히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어요.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5분이 5시간 같았어요. 1층에 도착해서 재빨리 밖으로 나왔지만 뒤따라올까봐 무서워서 한참을 뛰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뒤를 돌아봤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응웬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맞아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해요?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해줬어요. 응웬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더라고요. 여보, 이제 정말 위험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하지만 저는 망설여졌어요. 신고를 한다고 해서 이미 사기당한 돈이 돌아올까요? 그리고 증거도 부족했어요. 오늘 들은 대화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있을지 의문이었거든요. 무엇보다 내일 박 회장님이 또 속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을 막을 수 있을까요? 그때 응웬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사실 내가 숨기고 있는 게 있어요. 이런 상황이 되니 말해야 할 것 같은데. 응웬의 말에 저는 잠시 당황했어요. 여보, 지금이 그런 얘기할 때인가요? 하지만 응웬의 표정이 너무 진지해서 일단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여보, 사실 나는 단순한 여행사 사장이 아니에요. 베트남 정부 반부패 위원회에서 일했어요. 은퇴했지만 아직도 연락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사기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세상에나. 2년 동안 함께 살면서 전혀 몰랐던 이야기였어요. 응웬이 왜 그동안 숨겼는지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자칫 저를 부담스럽게 할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 그럼 처음부터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하지만 당신이 직접 나서려고 하니까 말리고 싶었어요. 너무 위험하거든요. 저는 갑자기 화가 났어요. 그럼 다른 교민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당하고 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직접 조사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진 거예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 회장님이었어요. 정희 씨, 큰일 났어요. 김 대표가 갑자기 내일 당장 계약하자고 재촉해요. 뭔가 이상해요. 아, 제가 오늘 그들의 대화를 엿들은 걸 눈치챈 모양이었어요. 계획을 앞당기는 거였죠. 박 회장님, 절대 가시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사기꾼이에요. 뭐라고요? 정희 씨가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오늘 그들의 대화를 들었는데 우리를 완전히 바보 취급하면서 돈만 뜯어낼 생각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박 회장님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어요. 설마, 정말이에요? 네, 정말이에요. 다른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응웬에게 말했어요.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당신의 인맥을 써서라도 이 사람들을 잡아야 해요. 응웬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내일 아침에 반부패 위원회 친구들에게 연락해 볼게요.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었어요. 김철수가 계획을 앞당긴다면 내일 반부패 위원회가 움직이기 전에 돈을 챙기고 도망갈 수도 있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저에게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여보, 내가 직접 가서 그들을 붙잡아 놓을게요. 무슨 소리예요? 너무 위험해요. 아니에요. 제가 한국에서 20억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려주면 그들이 저를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동안 당신이 당국에 신고하고요. 응웬이 깜짝 놀랐어요. 20억? 여보, 그게 무슨... 저는 그동안 숨겨왔던 제 진짜 재정 상황을 모두 말해줬어요. 강남 부동산 투자로 불어난 자산, 그리고 왜 지금까지 숨겨왔는지도요. 세상에. 그럼 우리가 이렇게 검소하게 살 필요가 없었던 거네요? 맞아요. 하지만 이제는 이 돈을 좋은 일에 써야 할 때인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김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 대표님, 저도 투자하고 싶어요. 하지만 박 회장님보다 훨씬 큰 금액으로요. 정희 씨, 갑자기 마음이 바뀌셨네요. 얼마나 생각하고 계세요? 10억요. 전화기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러더니 김철수의 목소리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10억요? 정말이세요? 네, 한국에서 부동산으로 번 돈이에요. 하지만 계약 전에 직접 만나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어요. 물론이죠. 오늘 오후에 만날까요?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저 혼자 가겠어요. 다른 교민들 앞에서는 제 재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거든요. 완벽했어요. 김철수는 완전히 제 미끼를 물었습니다. 오후 2시 약속 장소인 호치민 시내 고급 호텔 로비에서 김철수를 만났어요. 그는 마치 거대한 물고기를 낚은 어부처럼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정희 씨, 정말 현명한 선택하셨어요. 10억이면 3년 후에 30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김 대표님, 혹시나 해서 묻는데 이 투자가 100% 확실한 건가요? 김철수가 자신만만하게 답했어요. 물론이죠. 제가 20년 경력으로 보장합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호텔 로비 곳곳에서 베트남 경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응웬이 성공적으로 신고한 거였어요. 김철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김철수 씨, 아니 본명이 뭐죠? 당신은 체포됐어요. 그제서야 김철수가 제가 누군지 깨달았어요. 당신이 어떻게 20년 부동산 투자 경험이 있다고 했잖아요. 진짜 투자자를 속이려면 좀 더 공부하고 오세요. 경찰이 김철수를 체포하면서 저는 마침내 후련함을 느꼈어요. 김철수가 체포된 후 베트남 경찰과 반부패 위원회의 합동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응웬의 예전 동료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었고 저도 증인으로 협조했어요.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김철수라는 이름도 가짜였고 본명은 이상민이었어요. 그는 한국에서 이미 부동산 사기로 입원이나 처벌받은 전과자였습니다. 베트남으로 도피해 와서 한국 교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었던 거죠. 더 놀라운 건 그가 혼자 활동한 게 아니었다는 점이었어요. 베트남 현지인 3명과 한국인 2명으로 이뤄진 조직적인 사기단이었습니다. 그들은 베트남 각지의 한국 교민들을 상대로 같은 수법을 써왔고 이미 수십억 원을 가로챈 상태였어요. 정희 씨 덕분에 큰 사기단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를 담당한 베트남 경찰관이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만약 늦었다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겼을 겁니다. 가장 기뻤던 건 교민들의 돈을 대부분 되찾을 수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사기단이 아직 돈을 해외로 빼돌리기 전에 잡혔거든요. 박 회장님의 5천만 원, 김 사모님의 3천만 원, 이 사장님의 1억 원까지 모두 동결된 계좌에서 발견됐습니다. 박 회장님이 저를 찾아와서 말했어요. 정희 씨, 정말 죄송합니다. 처음에 의심하신다고 했을 때 믿지 않았는데. 정희 씨가 아니었다면 우리 모두 큰일 날 뻔했어요. 괜찮아요. 누구든 그럴 수 있어요. 다행히 돈도 다시 찾았잖아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교민 사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저를 돈 때문에 재혼한 아줌마라고 수군거리던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정희 씨가 20억 자산을 가지고 계신 줄 몰랐네요. 그런데 왜 그동안 이렇게 검소하게 사셨어요? 정희 씨 남편분이 정부 고위직 출신이시라면서요? 순식간에 저희 부부는 교민사회의 중심 인물이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관심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돈 때문에 달라진 대접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응웬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제 사람들이 우리를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하지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제 정희 씨를 무시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진심으로 존중받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며칠 후 교민회에서 공식적으로 감사패를 주겠다고 했어요. 정희 씨 덕분에 교민 보호에 큰 도움이 됐다는 이유였습니다. 시상식에는 베트남 한국 총영사관에서도 영사님이 참석하셨어요. 민정희님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많은 교민들이 피해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교민사회의 모범이십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과연 제가 정말 인정받을 만한 일을 한 걸까요? 시상식이 끝난 후 한 젊은 교민 여성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정희 씨, 정말 감사해요. 사실 저도 그 투자 이야기 듣고 관심이 있었는데 정희 씨가 막아주신 덕분에 속지 않았어요. 그냥 의심스러워서 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텐데 정희 씨는 직접 나서서 조사하고 위험까지 감수하셨잖아요. 정말 대단해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한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구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응웬이 말했어요. 여보,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검소하게 살 건가요? 아니면 자산에 맞게 살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글쎄요. 지금처럼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좀 더 의미 있는 일에 돈을 쓰고 싶어요. 어떤 일이요? 교민들을 위한 일이요. 이런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어려운 교민들을 도와주거나. 응웬이 환하게 웃었어요. 역시 내 와이프다워요. 그날 밤 저는 한국에 있는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해줬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해요. 20억이나 되는 돈을 혼자 모으셨다니. 그것보다 엄마가 그런 용기 있는 일을 하셨다는 게 더 자랑스러워요. 아이들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존경이 느껴졌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제가 한 행동 때문에 자랑스러워하는 거였죠. 엄마, 이제 베트남에서 정말 행복하게 사세요.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 마지막 응어리도 풀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이제 저는 베트남에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가짐이에요.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의식했는데, 이제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당당하게 할 수 있게 됐어요. 60이 넘어서 이런 깨달음을 얻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교민회에서는 저를 고문으로 모시겠다고 했지만 정중히 거절했어요. 대신 교민보호자문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새로 오는 교민들이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매달 한 번씩 모임을 갖고
투자 관련 상담도 해주고 있어요. 응앤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서로의 비밀을 털어놓고 나니 진짜 부부가 된 기분이에요. 이제는 베트남어도 많이 늘어서 응앤의 가족들과도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게 됐고요. 여보, 한국에서 이혼하길 정말 잘했네요. 응앤이 농담조로 말했어요. 왜요? 그렇지 않았다면 나를 만날 수 없었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만약 그때 용기를 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자산 관리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부동산은 그대로 두고 수익금으로 베트남에서 의미 있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어려운 교민 가정의 자녀 교육비를 지원하기도 하고 현지 고아원에 기부도 하고 있습니다. 돈을 이렇게 쓰니까 훨씬 보람찹니다. 얼마 전에는 한국에서 딸이 베트남으로 놀러 왔어요. 처음 와보는 베트남을 구경하면서 정말 신기해 하더라고요. 엄마, 여기 음식도 맛있고 사람들도 친절하네요. 그리고 엄마가 정말 밝아 보여요. 그래? 네, 한국에 있을 때보다 훨씬 자신감 있어 보이세요. 응웬 아저씨도 엄마를 정말 아끼는 게 보여요. 딸의 말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요즘에는 젊은 교민 여성들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베트남에서 살면서 겪는 어려움들이나 고민들을 털어놓죠.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해줍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중요한 건 본인이 행복한지예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혼자 끙끙대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도 함께하면 해결할 수 있어요. 이 말은 제가 그 사건을 겪으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행동하라는 것이요. 지난주에는 새로운 투자 사기 의혹이 제기됐어요. 이번에는 가상화폐 투자라는 명목이었는데 저희 자문단에서 미리 파악해서 교민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는 한 명도 생기지 않았어요. 정희 씨가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교민들이 감사 인사를 전할 때마다 뿌듯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기쁜 건 제가 진정한 의미에서 독립적인 여성이 됐다는 점이에요.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됐거든요. 30년 결혼 생활 동안에는 항상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민정이라는 한 명의 개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60이 넘어서 찾은 진정한 자아라고 할까요? 응앤과 저는 앞으로도 계속 베트남에서 살 계획입니다. 이곳이 이제 진짜 제 집이 된 것 같거든요. 물론 한국도 그립지만 새로운 도전과 성장이 있는 이곳에서의 삶이 더 흥미진진해요. 여러분께서도 혹시 인생의 전환점에 서 계시다면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론 새로운 시작은 불안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첫 발을 내딛는다면 분명히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60이든 70이든 새로운 꿈을 꾸고 도전할 수 있어요. 제가 그 산증인이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연들을 더 들려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